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통령은 혼자 힘으로 당선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원도 필요하고 참모들의 역할도 각각이고 온갖 협조가 있어야 차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당선된 후에 이들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간 고마웠지만 바른 정치를 위해 논공 행상은 없다고 선언한다면 존경한다고 물러나겠습니까? 당연히 공생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양반이 상민을 착취해도 일정 부분 모른 척 눈 감았을 조선의 왕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이 국민을 착취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적합한 사람이 아닌 낙하산식 인사가 문제죠. 세금을 덜 쓸 수 있는데 정권 유지를 위해서 무리수를 둔다면 그게 착취입니다. 생색내기 사업을 위해 부채를 떠안으면 간접세로라도 국민을 착취하는 겁니다. 부정부패도 시대에 따라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6.4 지방선거 특집 4회차 연속방송 조선의 부정부패 어떻게 막았나 이성무저로 돼 있는 이 책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이혜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당파 싸움 얘기해 주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무서운 호랑이인 권신들을 예. 그 우여곡절 끝에 제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사화 같은 게 많이 일어나면서 무호, 갑자, 예. 기묘, 을사 예. 이런 이게 사화들. 예. 여기 어떻게 보면 그 사화마다 성격이 다 다른데 그걸 예, 일일이 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어떻게 보면 권신들이 그 새로 올라와서 자기들을 견제할 세력을 형성하는 살인들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화 하나를 보면 대부분 권력을 쥔 권신들이 이기는 구조죠. 아무래도 뭐, 예. 근데 문제는 예. 이게 은근과 끈기에 당할 수가 없다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도 예. 어떻게 보면 왕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예. 제거하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등용이 또 되고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제거되면 또 등용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살인들의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은 권신들이 제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선수층이 넓으니까 그렇죠. 이겼나 보네요. 그 좁은 선수층은 결국 오래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아무리 버틴다 그래도 예. 공격을 받고 받다 보면 사람인 이상 예. 자연스럽게 죽을 수도 있고 또 계속 공격받고 욕먹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제거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균형을 잡는 구조부터 조금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예. 이 관청 중에 하나가 홍문관입니다. 홍문관. 그러니까 이것도 집현전하고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학문연구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현전 학사들이 자기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이게 드러났으니까 제거할 그 집현전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고 폐지를 하면서 경연이라는 것도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경연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유교 경전에 대해서 토의를 하면서 정책 결정을 하는 자리. 예. 그러니까 세조는 집현전이 없어져 버리면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자기가 뭐 유학자들보다 경전을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이제 삼정승 육판서한테도 밀려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애버렸는데 사실 조선이 유교 이념으로 돌아가는 요런 나라에서 그거 오래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겠죠. 기본적인 거 흔들어 놓고야 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그래도 정책을 의논하는 자리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기본적으로 경연인데 세조가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연을 없애버리면서 태종이 실시했던 육조직계제를 부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실무부서인 육조에서 왕한테 모든 보고를 직접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같은 참모 조직을 거치지 않고 모든
보고를 왕이 지급받아서 직접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태종 때 그걸 만들어서 세종 때까지 그걸 물려줬는데 세종 말년에 와서는 못 견디고 다시 의정부의 서사권이 부활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료들도 대책이 있거든요. 네 혼자 보고받고 결정하겠다 이거지 하면 속으로 맛 좀 봐라 이거거든. 네, 뭐 저도 그런 짓 좀 했습니다. 왕년에. 모든 보고를 한꺼번에 왕창 올려버리면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그 보고를 다 일일이 읽어가지고 그것도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읽고 판단을 해서 제대로 된 답을 정해서 내려줘야죠.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건이 한두 건이겠습니까? 그렇죠. 왕이면 더군다나. 그러니까 왕이면은 뭐 정치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경제 문제, 뭐 사회 문제, 문화 문제 모든 게 다 올라오면은 그걸 다 판단해서 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태종도 하다 안 되니까 왜 이제 상황으로 올라서느냐면은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렇겠죠. 아들을 이용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양녕대군보단 충녕대군을 선택하는 이런 거거든요. 자기처럼 괄괄한 놈은 그걸 뒷받침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좀 차분하고 치밀한. 글 많이 읽고 먹물들보다 더 먹물에 대해서 좀 알고 이런 아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상황으로 올라서고 세종을 놓고 그 실권 있는 인사권하고 군사권은 자기가 쥐고 있고 그래서 세종이 왕 된 다음에도 사실은 대마저 정벌 같은 경우 태종이 하는 게 그런 구도거든요. 이렇게 하고 넘겨줬고 사실 문종도 1년밖에 못했다지만 그 세자로 들어가가지고 똑같은 일을 했으니까 사실 20몇 년 동안 사실상의 왕노릇 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러고 물려줬는데 이제 세조 때부터 이게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조 때 다시 육교지 직계제를 부활시킨 거는 세조는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이 부활을 시켜가지고 정치를 해놨는데 세조도 말년에 가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걸려가지고 사실 병에 시달리다가 죽는데 이 세조 같은 강골도 그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업무 스트레스가 보통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결정을 한다는 게 진짜 피말리거든요. 그렇죠. 결정하려면. 거기다 뭘 결정하든지 여론 안 좋지 계속 자기한테는 욕먹을 거리가 또 대신들이 또 따라다니죠. 이러고 그러면 참 미칠 것 같아요. 그걸. 그래서 이제 세조가 죽고 나서 사실 예종도 얼마 못 살았고 성종대부터 다시 그 경연부터 다 부활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종도 난감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연 같은 거 했을 때 나이가 어릴 때 왕이 됐고 물론 교양을 쌓으면서 그동안 내공이랄까 20살이 될 때까지 공부도 하고 내공은 좀 쌓였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신료들을 제압할 자신은 없는 겁니다. 그런 그 방법이 세종대왕이 했던 거를 부활시키는 거죠. 지금 언뜻 든 생각인데요. 우리 이제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 관료가 그러니까 5급 이상 공무원이 되려면 우리 국사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그런 거를 시험을 좀 아주 철저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험을 보면은요. 제가 말한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 걸로 해서 실제 역학관계나 그런 제도나 이런 거를 상세하게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게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그런데. 더 역용하려나요? 제가 불편한 짓이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이렇게 역사에서 실제로 불편하지만 알아야 되는 우리한테 직접 직결되는 그런 걸 시험 문제에 내는 게 아니고요. 정권이 원하는 거 쓰라고 시험 문제에 나오죠. 지금 교학사 사태 같은 거 보면서 느끼는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어떻게 사림이 그랬듯이 그러면 교수 집단이 됐건 어떤 무슨 시민사회에서 들고 일어나던 해서 시험 문제를 좀 그렇게 해서 방법이 없다면 그렇게라도 좀 오죽 답답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아니라 제가 그 교학사 사태 같은 거 이 방송을 이용해서 많이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권력이 원하는 역사 강요하는 게 싫어서 그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걸 좀 우리가 다 알고 고위 공무원들이 조선시대 내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러이러한 사례도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면 지금보다는 왠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요 사실 아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거겠죠.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한국에서 힘쓰는 사람은 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인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특히나 대부분이 90% 가까이가 미국 박사라는데. 한국에 가서 같이 공부한 동료들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더 불편한 짓을 좀 나올 수는 있는데
꺼내야죠. 불편해도 우리가 그러니까 잘 살려면. 그 사람들도 네. 권력에 붙어야 많은 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에이. 많이 언급했던 권모 교수 같은 사람, 이제 뭐 한국어중앙연구원의 대학원장이 됐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왜 대학원장 시켰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들 모아놓고 이상한 역사 교육하면 이게 조만간 시작될 거예요. 이제 역사 교사 모아놓고서 거기서 교육을 시킵니다. 아, 그 방법이 얼마나 교묘했는지는 사실 지금 미리부터 얘기하면 또 방송 듣고서 또 더 교묘한 방법 만들어낼까봐 미리까지는 못하겠고. 누설하지는 말아야죠. 실시하면 예. 말씀드릴게요. 예, 예. 언제 근데- 그거 한번 특집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아, 예, 기회 오면은. 얼마나 왜곡된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 얘기는 한번 꼭 예. 이 학부모님들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아이들이 그냥 단지 외우고 있는 시험 문제가 그 아이 인격 형성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예. 그 사실 민중사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권력을 보느냐면 사실 권력이 민중의 생활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이면에 있는 걸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이 권력 균형을 어떻게 잡았는가가 그 시대의 성격을 굉장히 영향을 크게 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문관도 그 성종 같은 경우에 네. 바로 이런 신료들을 견제할 방법, 어떻게 보면 집현전의 후신으로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성종은 그런 의도로 만들어서 잠깐 네. 활용을 했는데 사실 성종이 죽고 난 다음에 연산군 때는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연산군은 권신들과 외척이 휘두르는 전국을 못 본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연산군이 제일 문제는 대안을 못 찾았다는 거죠. 아, 그냥 자기 혼자 마음대로 휘두르려고만 했지 태종이나 세종처럼 그래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개혁을 하고 백성들한테 뭘로 호소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국가를 끌고 나가겠다는 비전이 부족한 거예요. 치밀하지 못했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권신들하고 대적해서 싸운다는 게 그냥 자기 권력을 위해서 횡포를 부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깽판 치는 임금이 돼버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쉽게 몰아낼 만한 명분이 생겨버린 거고 그래서 밀려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연산군 때는 홍문관의 성격이 뭐냐면 워낙 왕이 잘못하는 게 많으니까 그러면 홍문관도 대간하고 한패거리가 돼버려요. 아, 그러니까 그 연산군도 참 이율배반적이 돼버리는 게 권신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횡포를 부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등용한 권신은 유일하게 자기 편이니까 요 사람들하고는 또 한통속이 돼버려요. 그렇겠네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는 게 예. 결국 홍문관하고 대간이 한편이 돼버려가지고 예. 왕과 권신 조합하고 싸우는 이런 결과가 돼버리는 게 연산군 때 자주 일어나는 이 전국의 대결 형태였거든요. 백성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바람에 이제 백성들이 많이 피해를 봤죠. 예. 근데 그나마 연산군이 그렇게 오래 간 건 아니니까 깨진 다음에 이 소위 당파 싸움하고 연결되는 구도는 홍문관이 제재를 찾으면서 묘하게 균형을 잡죠. 그러니까 왜 균형을 잡냐면은 이 홍문관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학문연구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홍문관 관리들도 집현전 때보다는 왕한테 좀 속된 말로 뭐 이건 진짜 속된 말로 개긴다고 그러는데 왕한테 자기 의사를 개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현전 때는 다른 관직으로 못 가게 만들어 버려요. 아, 거기서 연구만 하는 그러니까 걸로. 여기서 연구만 하고 나를 위해서 그 연구 성과를 써라는 쪽으로 예. 왕권이 강력하니까 이걸 강요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 관리들이 처음에 등용될 땐 좋거든요. 왕의 총애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혜택도 받으니까 좋은데 오래 가다 보면 욕심 나겠네요. 맨날 그 자리예요. 예, 그 자리니까. 예. 올라가봤자 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압력을 넣게 되고 근데 세조 때 이제 충돌로 나오게 되는데 성종 때 만들어 놓은 홍문관이 중종 때가 가면 이제 못 막는 거예요. 아, 가는 길을 뚫어달라. 뚫어두는 자리가 이제 대간 쪽으로 뚫어주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홍문관과 대간이 이게 묘하게 돼버린 겁니다. 홍문관은 대간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요 사람들이 대간으로 갈 수는 있거든요. 대학 교수가 그러면 언론사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언론사 내지는 이제 정계로 가는 거고 예. 비슷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계에서도 이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뭐 공보계통이라든가 정보계통으로 가는 거나 비슷해져 버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하게 상호견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홍문관과 예. 대관. 홍문관과 대관 그리고 왕의 측근인 권신들. 권신들. 그러니까 이게
그 삼정승 육판서들 있죠. 예. 요 사람들이 고위직인데 왜 묘하게 균형을 잡느냐면은 이 조선 왕조가 이제 그 권신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후로 가면서 마련된 제도가 소위 서경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지위로 올라갈 때 요즘에 쉽게 말하면 요즘에 인사청문회 같은 거라고 청문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소위 말해서 서경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관들 같은 경우에 딱 그 사람을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비리가 있고 뭐 성격이 뭐 좀 치밀하지 못하고 뭐 뇌물받기를 좋아하고 이런 평가가 딱 나와버리면 그 사람은 고위관직 못 가는 겁니다. 그냥 말하자면 일종의 인상비평인데 그거는. 그렇죠. 참.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인사에 대해서 이 서경을 받아야만 고위관직에 올라가니까 대관들한테 잘못 보이면 고위관직에 못 올라갑니다. 또 알게 모르게 그 야합이나 이런 청탁이 있었겠네요. 그쪽하고.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생겨버리는데 네. 처음에는 일단 견제하는 구조로 시작이 되거든요. 견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견제 때문에 사실 권신들이 이제 휘두르는 제도는 이래서 제도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관들이 힘이 막강해지죠. 그렇죠. 그럼 대관은 누가 견제를 하느냐? 이거 홍문관이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균형추로서 홍문관이 힘이 더 커졌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서. 홍문관이 균형을 네. 잡으면서 네. 그 대관은 홍문관이 견제하고 또 홍문관이라 이 대관은 탄핵하는 쪽으로 이 삼각구도로 기가 막히게 균형이 잡혀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이 조선의 균형을 잡아가지고 중기 이후쯤 이렇게 네. 되나 보죠. 그러니까 당쟁 시대에는 예. 좀 우스운 말로 그 한 사람이 크게 해먹는 부정은 잘 안 일어납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견제하니까 뭐 네,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심각하게 눈치 코치 없이 해먹었다 그러면은 사방에서 이제 견제가 들어오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중기에 소위 살림 정치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예. 대규모 부정,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한 사람이 크게 해먹는 부정은 많이 없어지죠. 대신에 여러 사람이 조금씩 해먹으면 바로 그거죠. 총액은 더 커지거든요. 백성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예. 근데 이런 구조가 됐으면은 나라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이 16세기 이후로 계속 조선이라는 나라가 기울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쟁을 두고도 소위 붕당 정치라고 이런 용어를 쓰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한 어폐예요. 그러니까 붕당 정치라는 말을 쓰는 건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하도 조선이 망한 거는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거든요. 사실 아니라는 측면은 있습니다. 예. 그 한 사람이 권력자가 혼자서 크게 해먹는 구조를 막는 역할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견제라는 걸 긍정적인 역할은 있었겠죠. 그걸 강조하기 예, 위해서 당파 싸움이라고 부르지 말자. 당파 싸움을 한자로 올리면 당쟁이니까. 예. 그래서 붕당 정치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게 아주 일반화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물론이고 드라마에서까지 뭐 요때 살림 정치 구조를 얘기하다 보면 붕당 정치라는 말을 쓰거든요. 요즘 그럼 이 국사책에는 그렇게 나오나?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내막을 아는 사람은 환장하죠. 이 용어 안 된다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은 붕당 정치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당파 싸움을 하도 부정적으로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자고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붕당이란 말이 조선시대는 절대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뭐 패거리라는 말 자체가 이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붕당을 지으면 그건 사형감이에요. 그러니까 조광조가 사역받고 죽을 때도 죄목이 붕당 지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부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 서로 견제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서로 패거리 지어가지고 끼리끼리 해먹는 거는 이것도 힘이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바로 그 상황이 나기 전에 옛날부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붕당을 지으면 조선시대도 사형인데 그 붕당 정치란 말은 붕당 지어서 정치했던 얘기거든요. 사조직이 되고 거기서 군사력을 키우면 사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모반을 꿈꿀 수 있는. 그러니까 아예 그 공식적으로 군사력을 장악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구조가 왜 당파 싸움에 견제하는 측면이 있었는데도 굉장히 곤란한 측면으로 가냐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그 서경 같은 걸 잘 거쳐가지고 올라가느냐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이 대관, 홍문관 요런 요직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요 사람들이 자기 패거리를 올리고 반대파는
무조건 박살을 그리는 내겠죠. 예. 이런 구조가 돼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에서 참 이게 희한하게 되는 게 원래 조선의 고위직은 정승하고 판서잖아요. 근데 이 시기 조선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직은 종 5품 6품밖에 안 되는 2조 전랑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2조 판서가 인사권은 가지고 있다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실무진이 바로 그 좌랑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진이 결정해가지고 올리면 판서도 대책이 없어요. 그럼 가만히 보면 요 전랑들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전국 구도가 바뀐다는 거죠. 실무 행정직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위를 누가 장악하느냐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동인서인 나눌 때 김여원하고 심의겸인가 둘이서 싸웠잖아요. 이게 바로 그 자리 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밑으로 그 당파라는 것들이 밑으로 내려오고 좀 전에 이렇게 저희가 얘기했던 하부 조직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부정부패를 저지르기 시작하면 정말 이건 이제 대책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당쟁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붕당 정치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대 교수가 주장하면 아무리 어폐가 있어도 그게 정상적인 용어가 되더라고. 그래서 시험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얘기입니다. 시험 보면 이거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죠. 내버리니까 방법이 없어요. 애들이 외울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틀렸다 그래도 뭐 매스컴에 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구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패거리를 지어서 이제 요직은 이 2조 전랑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이제 싸움의 관건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 싸움을 이 자리를 가지고 서로 명분을 내서는데 패거리가 갈려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조선에서는 더 심각하게 되는 게 소위 말해서 조선의 관료군은 학자 관료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학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요즘에도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서 학연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은 조선에서는 더한 게 학파가 곧 정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리학적 원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정책이 되겠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정치를 하면 그게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뭐 인물성 동일론 이러면 인성과 물성이 같으냐 다르냐 이거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인성 물성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게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느냐? 이게 청나라가 들었었을 때 이게 청에 대한 정책이 결정이 되거든요. 인성과 물성이 같다 그러면 오랑캐는 물성인데 인성이랑 똑같으면 오랑캐도 천자국이 될 수가 있으니 북학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인성과 물성이 다르면 오랑캐는 인간도 아니니까 저건 끝까지 인정을 못하면 북벌론이 되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많이 맞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원리주의자들이 이제 이론으로 가가지고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 그래가지고 정책으로 가다가 엄청나게 깨진 거거든요. 참 어리석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심각한 그 판단의 기준이었겠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왜 그런 논리 하나에 이렇게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게 바로 학파가 미련을 정책을 떨었을까. 결정을 하고 그게 바로 학파 이퀄 정파, 정책 이런 구조가 돼버린 거죠. 다 모든 그런 것들을 그 교조적인 걸 다 배제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봐서 나보다 힘이 세면 적당히 가서 이렇게 좀 해야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학파 이퀄 정파의 구조에서는 실용주의적 관점이라는 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상놈이 되는 거죠. 회색 분자 저거는 뭐 그 당시 용어로는 사문난적 이런 식으로 몰려버리니까 참 이게 이제 이 당파 싸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구조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 있어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잖아요. 뭔 제도를 만들어도 결국은 변질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어떤 패거리가 있으면 패거리가 이제 모든 거를 결정을 하게 되니까 스포츠로 말하면은 선수가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이 경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김연아 선수가 못 볼 걸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 대기록을 세울 수 있는 선수가 심판들 장난 때문에 그거 못하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치에 대한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예 피겨 자체를 안 보게 되더라고. 짜증나고 이제 뭐. 그거 생각나니까 뭐 저거 심판이 지멋대로 결정하는데 내가 뭐하러 저거 열심히 구경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 뭐 야구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추신수 선수 좀 나가니까 심판들이 또
뉴리크리언 한국놈 뭐 선두 나가는 거 못 보겠다고 뭐 이상하게 빠진 것도 다 들어버리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메이저리그도 열심히 봤는데 안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게 바로 그 당시 정치도 비슷하게 돼버려가지고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리는 겁니다. 백성들은 힘들어지고요. 그렇죠. 백성들은 어차피 자기들이 무슨 바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요구한다더라도 지들끼리 멋대로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결국은 백성만 힘들고 지배계층은 자기네들끼리 패권 다툼하고 배불리고. 그러니까 이 구조가 더 심각한 문제를 낳는 게 이것 때문에 영조 때 와가지고는 아까 말했던 그 전람권 다 파이제 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도 정치로 가버리네. 세도 정치 얘기는 또 시간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른 걸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선거 특집 4회차 연속 방송 이진호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연속 방송 조선의 부정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이 6.4 지방선거일입니다. 교육감을 비롯해서 각종 단체장까지 7장의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되죠. 아차하면 자기 선거구에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투표장에 갑니다. 내 삶과 관계가 뭔가 같아도 누구를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늘거나 줍니다. 생활이 편리해지거나 불편해지게 됩니다. 정당을 보고 뽑는다. 인물이 우선이다.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도무지 찍어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만 출마했다면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것도 방법입니다. 절대로 당선되지 말아야 할 사람, 그런 사람을 피하는 겁니다. 사실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전문가를 뽑는 행위가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약만 가지고는 누가 진실할 일꾼인지 구분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자식을 골라서 낳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지역의 일꾼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죠. 허튼 짓을 했던 후보라면 준엄하게 심판해야 마땅합니다. 부정부패에 몰두하면 다음 선거에 낙선한다는 경고를 그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아울러 내가 선택한 일꾼이 제대로 해내는지 끊임없이 감시하는 것도 우리들 책임입니다. 백성과 왕실의 소통수단이 거의 없었던 그런 조선시대도 아닌데 부정부패는 그 시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담하죠. 청와대 게시판에 직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인데도 말도 되지 않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참모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용관이었습니다.